프로이트는 정신의 지형학적 이론이 허구라고 인정했다. 더불어 세 가지 정신적 대리자들에게 장엄한 그리스어 이름을 주는 대신에 나, 그것, 위에 있는 나라는 일상적 이름을 줌으로써 구조 모델의 은유적 본질을 강조했다. 이러한 은유적 표현은 표준판에서 자아, 원본능, 그리고 초자아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사라졌다. 이 점은 베텔 하임과 오른스톤에 의하여 최근에 언급되었다. 프로이트는 역동 개념의 모호함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정신에너지 방출의 개념과 정신에너지를 양적인 것으로서 다루는 것은 내가 정신병리의 사실들을 철학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한 이래로 내 사고의 습관이 되었다라고 쓰고 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프로이드를 연구한 사람들이 너무 프로이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엄격하게 변경될 수 없는 어떤 꼭 따라야 될 그리고 받아들여야 될 어떤 이론으로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데 프로이드는 어떤 프로이드 후계자들보다 훨씬 자유스러운 입장에서 자기의 이론을 전개했다고 보여요. 여러 가지 개념을 만들었지만 그 개념에 매이지 않고 이분은 실제 특히 실제라고 리얼리티에 대한 감을 놓치지 않고 있었는데 우리가 어떤 개념을 정하는 순간 그건 하나의 상징계의 현상으로 드러나는 거, 그 심볼릭 시스템으로 들어오니까 언어 체계, 언어로 표현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상징계에 들어왔다는 얘기죠. 근데 실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은 리얼리티인데 이 리얼리티를 언어로 전환하는 순간 예, 그건 또 하나의 픽션이죠. 이 픽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근데 잊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 지형학적 이론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 얘기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픽션인데 이것을 그냥 우선 이름부터 이고 이드 슈퍼 이고라고 영어로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그 자체가 너무 사람들이 고정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자체가 은유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역동 개념 자체가 원래 모호한 것인데 이 모호한 것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애를 쓴 결과로 드라이브나 인스팅트라는 개념을 사용하긴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사용되는 여러 용어들 특히 사이키컬 에너지라는 거, 사이키컬 에너지나 디스차지라는 이런 표현들이 사이키컬 에너지는 심리적인 에너지 혹은 또 하나 여기서 용어 쓰고 있는 건 디스차지를 방출한다는 거. 이게 마치 우리가 물리학에서 우리가 실제로 보고 느끼고 검증할 수 있는 이러한 자연과학의 세계에서 쓰는 용어를 가져다 씀으로써 우리가 실제 심리적인 에너지라는 것이 측정할 수 있는 에너지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가능성들이 있죠. 그리고 말하자면 우리 타이어에서 바람을 뺄 때 타이어에서 실제 바람이 빠지는 과정을 우리가 방출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러한 방출이 실제 심리적인 것은 은유적으로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가 언어의 세계와 실제의 세계를 잘 구별해서 이해하는 것이 어렵고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 심볼릭한 세계, 상징계의 언어들에 매여서 그 언어에 의해서 오히려 실제계를 파악하려고 너무 애쓰다 보니까 실제계보다는 상징계 혹은 언어의 세계에 매여버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서 어쩌면 개념 중심으로 우리가 세상을 파악하게 되는데 실제 그 개념만 가지고는 실제계를 다 파악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일어날 때 어려움이 생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우리가 환상이라고 하는 것, 혹은 허구라고 하는 것, 우리가 어떤 이름 붙여서 무엇을 이해하고 있는 것은 하나의 편의상 하나의 방편으로서 하나의 허구라는 거죠. 우리의 실제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저런 이름을 붙여서 이해하려고 애를 써보는 것이죠. 어, 그런 점에서 이런 이론들을 하나의 방편으로서 이해하고 그리고 은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이해하면서 정치학의 이론을 공부하지만 이론 그 자체는 하나의 상징이고 하나의 허구이라는 것, 우리 마음 안에 이고나 이드 슈퍼 이고라는 게 실제 어떤 존재하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것인 것처럼 우리가 느끼는데, 어떤 분은 우리 마음을 이해할 때 이런 개념을 전혀 가지지 않고 마음을 이해하죠. 그래서 마음의 삼중구조 이론은 프로이드가 만들어낸 이론이에요. 근데 프로이드가 우리의 마음의 구조를 이렇게 이해를 했지만 프로이드 이전부터 많은 분들이 사물을 이해할 때 여러 가지 이름을 주어서 이해를 하려고 애를 쓰죠.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것을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측면의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어, 인간이 신비한 존재, 인간도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더 어려운 것은 우리가 보통 창조자의 개념이죠. 신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때, 하느님이라고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하느님이라는 개념 하나 가지고는 하느님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이다, 사이키다, 혹은 마인드다, 우리 그 정신이다, 마음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그 용어 하나 가지고는 우리의 상상력이 따라갈 수가 없죠. 무엇을 가지고 마음이라고 하는지, 무엇을 사이키라고 하는지 예, 우리가 종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의 구조가를 하나의 이고와 이도하고 슈퍼 이고가 우리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은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이거는 우리의 마음에 이런 작용을 이고라고 하고 그리고 어떤 우리의 본능적인 부분을 이드라고 하고 그 슈퍼 이고는 이걸 감시하고 어떤 면에서 이도 이고로부터 발생했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드가 가지고 있었던 에너지 혹은 그 드라이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힘들을 가져가서 슈퍼이고가 됐다. 여러 가지 이론으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안에 우리가 마음이라고 이해할 때는 자아와 이드와 슈퍼이고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우리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조금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우리 마음 안에는 역동적인 부분과 그리고 어, 또 한쪽에서는 우리의 여러 가지 마음의 기능들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이걸 비판적으로 나를 감독하고 있는 이고를 감독하고 있는 초자가 또 있다. 그래서 도덕적인 판단을 해주는 이런 기능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우리 마음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는데 좋은 방편이 하나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이런 개념들이 나온 건데 어떤 분은 이런 마음의 삼중 구조에서 얘기하는 이거, 이드, 슈퍼 이거라는 개념이 없이 마음을 또 이해하는 분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분은 이런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셀프 사이카르 쪽에서는 셀프라는 개념을 가지고 열심히 또 우리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고 있죠. 대인관계 쪽이나 대상관계 쪽에서는 대인관계나 대상관계 중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죠. 각각 다른 개념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그거 자체는 모두가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이다. 심볼릭한 표현이라고 그래서 이건 허구다라고 이해를 하고 어, 그거 이거 자체를
메타포리컬, 은유적인 표현, 혹은 상징적인 표현, 은유적인 표현, 상징적인 표현이어서 실제가 아닌 하나의 개념이고, 이건 상징이다. 혹은 실제가 아니라는 의미에서 허구다. 어, 혹은 환상이다.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런 관점에서 이제 지금부터 프로이드가 처음에 이런 여러 가지 개념을 가져왔지만 이 프로이드 개념을 너무 엄격하게 이해하기 시작하면 프로이드가 끊임없이 자기 이론을 발달시키는 과정을 우리가 이해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프로이드 스스로가 이걸 상징적인 개념으로 사용해서 다양하게 그때그때 새로운 리얼리티를 만났을 때 말하자면 엑스 프로이드 같으면 새로운 환자를 만나서 지금까지 자기가 생각했던 이론 가지고는 도울 수 없는 환자를 만났을 때 또 새로운 이론을 구상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론이 끊임없이 변화해 가는 것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프로이드의 여러 개념들이 상징적이고 은유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요. 그럼 그 다음부터 이런 전제를 가지고 보면은 그 뒤에 얘기가 좀 알아듣기 쉬울 거예요. 그 다음부터 발제를 시작하죠.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역동구조 모델의 초심리학적 공식은 대인관계적 교류, 정서, 환상과 같은 사건의 의미에 따라 결정된다. 그리고 그 사건들의 의미는 작용 중인 역동,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본능적인 강제들과 문명의 반대 압력들 사이의 갈등과 그것에서 파생된 방어작용에 의해서 결정된다. 초기 프로이트의 이론인 이중 본능 이론에 따르면 동기는 그것이 리비도적 역동들에 의하여 지배될 때에는 성적인 혹은 관능적인 의미를 지니며 자아 본능들에 의하여 지배될 때에는 자기 보존의 의미를 지닌다. 그의 수정된 후기 이론에서 이러한 동기들의 의미는 생명 본능과 죽음 본능의 성세에 따른 복잡한 상호작용에 의하여 결정된다. 여기서 보시면 어떤 역동 구조 모델과 관계 구조 모델이 엄격하게 구별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엄격하게 구별되기 어려운 부분이죠. 여기서 역동 구조 모델의 초심리학적 공식은 대인관계적인 교류, 정서, 환상과 같은 사건의 의미에 따라 결정된다. 그래서 역동 구조 모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인관계적인 사건들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때 역동 구조 이론을 이해하게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게 독립적으로 이 이론들을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를 여기 설명하고 있죠. 사건들의 의미는 작용 중인 역동,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본능적인 강제들과 문명의 반대 압력들 사이의 갈등과 그것에서 파생된 방어작용에 의해서 결정된다. 프로이드가 보통 얘기하는 역동과 방어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서 나오죠. 드라이브와 디펜스라는 개념이 역동과 방어 이런 개념이 나오는데 그런데 역동과 방어는 대인관계적인 의미를 포함시킬 때 이러한 구조 이론 자체, 어, 역동 구조 이론 자체가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냥 미케니컬하게만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물에 대한 게 아니고 인간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대인관계적인 측면에서 어떤 의미들을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 역동 구조 이론 자체를 의미 있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정신분석을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프로이드가 초기에 역동구조 모델을 가져오지만 역동구조 모델과 관계 모델 사이가 처음부터 엄격하게 구별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구별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해 내놓고 그걸 또 통합해야 되는 어려움이 생겨요. 어느 한 측면만을 가지고 우리가 쭉 설명을 하다 보면 다른 측면이 도외시 되는데 그 다른 측면의 도움이 없이는 처음
자기가 설명했던 어떤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시키기 어려운 거죠. 그 이 두 가지 측면이 함께 있는데 프로이드의 이 역동 이론, 드라이브 이론은 굉장히 다양하게 발달해요. 세 차례, 네 차례 이렇게 쭉 발달하는데 그 발달하는 과정 속에 어, 리비도 이론과 또 하나는 자아 본능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 보존 본능이라는 개념이 중간에 아주 초기에서 나와요. 셀프 프리저버티브 드라이브라는 이런 개념을 쓰기도 하는데 이때 리비도적 욕동이 작용할 때는 이때는 성적이거나 관능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보는데 프로이드 이론 중에 제일 많은 분들에게 어려움을 준 부분이 섹슈얼이라는 개념과 센슈얼이라는 개념을 구별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프로이드 이론에 대한 오해가 이 센슈얼을 섹슈얼과 동치한 것에서부터 많은 오해가 생긴다고 봐요. 그 유아성욕이라고 하는 것은 관능적인 욕구라고 봐. 센슈얼한 욕동이에요. 그래서 관능적인 감각적인 어떤 만족을 얻고 싶어 하는 건데 이걸 섹슈얼 디자이어로 봐버린 거죠. 센슈얼 디자이어하고 섹슈얼 디자이어는 엄격하게 구별될 수도 있고 함께 잘 구별 안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관념적으로는 좀 구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은데 어린아이들에게 성적 욕동이 있다. 유아성역 이론이 많은 분들에게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주었죠. 프로이드가 초기에 이런 유아성역 이론을 제시했을 때 사회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이 섹슈얼이라는 용어를 센슈얼의 의미까지를 포함해서 썼다고 하는 데서 어려움이 생긴 것으로 보여요. 아이들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성적 욕동이라는 개념을 아직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아이들에게는 자기의 감각적인 욕구, 센슈얼 디자이어가 생기는데 그 센슈얼 디자이어 자체를 어른들의 용어로 섹슈얼 디자이어다라고 하면서 이거 다른 것을 어떻게 이론적으로 다르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이해시켰느냐 하면 프로이드가 어, 섹슈얼 드라이브 자체가 그 성욕 자체는 섹슈얼리티 자체가 온전한 어른의 성욕 어덜트 섹슈얼리티가 있는데 인펀타일 섹슈얼리티는 어떤 면에서는 초기 단계에서는 부분 성욕이라고 본 거예요. 컴포넌트 섹슈얼리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구강기 성욕이나 혹은 항문기 성욕 또는 성기기 성욕 이런 개념들은 그건 하나의 부분 성욕이다고. 그래서 이 부분 성욕들이 나중에 성장하면서 다 하나로 통합되면서 어른의 성욕이 된다. 근데 이 어른의 성욕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제니털 섹슈얼리티라고 보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어덜트 섹슈얼리티 혹은 제니털 섹슈얼리티라 그래서 성숙한 성욕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전에 아이들이 성장 과정에서 느끼는 어, 어떤 욕동들은 많은 경우에 여기서 센셜이라고 하는 감각적인 혹은 관능적인 욕동이라고 봐야 될 부분을 이걸 부분 성욕이라는 개념으로 이해시키려고 했었던 부분이 관념적으로는 어떤 섹슈얼리티의 이론으로서 그럴듯해 보이긴 하지만 한편에서는 관능적인 것과 성적인 것을 함께 뒤섞어 씀으로써 많은 분들에게 혼란을 가져왔고 지금도 많은 분들에게 이런 부분은 잘 이해되지 않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보통 자아본능이라고 얘기할 때는 조금 쉽게 얘기를 하자면 인간은 기본적인 욕구 자체가 자아 보존 욕구와 그리고 종족 보존의 욕구가 있다고 보는 거죠. 사회학이나 어떤 심리학이나 정신분석학에서 초기의 이론 중에 자기 보존 본능과 종족 보존 본능이라고 본다면 두 가지를
자기 보존 본능은 누군가가 자기를 침범했을 때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이 되니까 나중에 이게 어그레션 이론과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자기를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공격적인 어떤 본능이나 욕동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 성적 본능이라고 하는 건 종족 보존 본능이라고 보는 게 이 섹슈얼리티는 어떤 면에서는 자기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종족을 보존하는 것이다라는 개념이 과거에 있어 온 거죠. 그래서 지금은 섹슈얼리티 자체를 쾌락 중심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기도 하지만 이 섹슈얼리티 자체는 종족 보존을 위한 예, 종족 보존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이런 점에서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떤 보상을 주는 게 어떤 쾌락이라고 볼 수 있게 플레서 이게 불쾌한 일 같으면 종족 보존이 어려우니까 이 성적 활동 속에 쾌락적인 부분이 부여됨으로써 종족이 끊어지지 않도록 종족 보존이 잘 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어떤 자연의 섭리 속에 무언지는 잘 모르지만 종족이 보존되기 위해서는 그 종족을 보존하는 어떤 보존하기 위한 노력 자체가 단순한 게 어떤 의미에 따른 것이 아니고 이 개개의 개체들이 자기의 후대를 남기는 말하자면 이 종족을 보존하는 그 작업 자체에 종족을 보존한다는 개념보다는 실제로 느끼고 있는 것은 거기서 쾌락을 얻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죠. 그래서 성적 본능이라고 하는 것이 종족 보존 본능과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분들은 그래서 어그레션이나 이런 것들을 자아 보존 본능이라고 처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본능 이론이 계속 발달하면서 리비도를 이고 리비도, 대상 리비도 이렇게 자아 리비도와 이고 리비도라는 개념으로 또 발달이 되면서 자아 리비도에 묶여 있는 사람은 나르시시스틱한 사람이고 그리고 대상 리비도를 사용하는 부분은 성숙한 사람이다. 혹은 최소한 심리적으로 뉴라틱한 환자 혹은 건강한 사람들은 아브젝트 리비도가 발달한 사람인데 자기애적인 사람은 이고 리비도 자기에게 자기에게서 만족을 얻는 사람이다 하는 것 때문에 이고 리비도 그 대상과의 관계가 잘 안 된다 이제 이런 개념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여러 가지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려고 보니까 어떤 시기에는 어떤 자기 보존 본능이라는 개념과 섹슈얼리티를 이렇게 대칭시켜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또 어떤 시기에는 이고 리비도 혹은 대상 리비도 이런 개념으로 사용을 하다가 또 나중에는 이 어그레션으로 섹슈얼리티하고 어그레션을 대비시키기도 하고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단계에서 프로이드의 이론은 라이프 인스팅트하고 데스 인스팅트라는 개념으로 정리를 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라이프 인스팅트는 생애 본능 그리고 데스 인스팅트라는 죽음 본능이라는 이 두 가지 개념 가지고 우리의 정신 현상들, 뭐 우리의 마음의 현상들을 이렇게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우리의 역동적인 부분, 본능적인 부분을 이런 방식으로 이해를 했는데 프로이드는 끊임없이 이중 본능 이론을 주창을 하는데 항상 프로이드는 어느 하나로 통합하기보다 또 둘로 나누어서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역동 자체도 두 가지로 항상 나누었어요. 근데 그 나뉘는 것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시기에 따라서 각각 달라진 거죠. 마지막에는 데스 인스팅트하고 라이프 인스팅트라는 개념을 사용했는데 그 이전에는 섹슈얼 인스팅트하고 어그레션이나 섹슈얼 인스팅트하고 자기 보존 본능이거나 혹은 어떤 경우에는 이고 리비도, 대상 리비도 이런 개념을 해서 항상 우리의 마음을 이분법으로 나누어서 생각하는 그런 전통을 프로이드가 세워놨어요. 끊임없이 그 둘로 나누는데 그 둘 중에 어떤 것들을 얘기를 해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 마음을 하나로 통합해서 설명하기보다는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가 프로이드의
어떤 프로이드 정신분석학의 오래된 프로이드 방식이에요. 프로이드는 항상 하나로 통합돼서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 둘로 나누어서 그때그때 설명해내고 있는 이런 모습, 이런 이분의 행적이 계속해서 추적되는데, 그래서 리비도 티어리 하나만을 가지고도 아나 프로이드 연구소에서 그 책을 낸 것이 리비도하고 인스팅트에 관한 것이 아마 4권, 5권 정도 이렇게 아주 워크포스를 거기에 아주 특별한 어, 연구진들이 프로이드가 얘기한 리비도 티어리 혹은 인스팅트 티어리가 어떻게 발달했는가 해서 각각 보고서가 책이 한 권씩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책이 서너 권 되는데 제가 ICP에서 그 중에 한 3권 정도는 강의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만큼 어려워요. 그 시기마다 이게 개념이 달라지니까 어느 한 분도 이걸 정확하게 다 이걸 이해해내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 그 섬세하게 계속해서 발달하고 있고 계속해서 하나의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갔다가 또 과거의 개념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고 뒤로 가고 하면서 계속해서 변화되는 이론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프로이드를 연구하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워요. 프로이드는 움직이는 목표, 무빙 타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파악했다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에 프로이드를 내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프로이드가 그 자리에 있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이드 연구가 그만큼 어렵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프로이드 연구한 분들이 각각 틀렸다는 게 아니고 어, 프로이드 연구진들은 각각 어느 시기에 프로이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전체적인 프로이드를 다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가 지금 하는 작업은 우리가 구체적인 것을 다 세세하게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아까 제가 리비도 띠어리나 이스팅 띠어리를 강의했을 때는 그때는 정말 세세하게 이렇게 봤어요. 근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프로이드가 전 생애 동안 정신분석을 어떻게 이해해 갔는가. 프로이드의 이론들, 특히 역동 구조 모델이라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출현하고 발달되어 왔는가. 그러면 프로이드의 이론 속에 관계 구조 이론적인 측면은 없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는 이런 개괄적으로 프로이드를 이해하는 그런 계기가 이번에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프로이드를 조금 더 포괄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이번 학기의 목표예요. 프로이드의 어느 시기에 어떤 부분을 세세하게 이해하는 것은 그때그때 우리가 필요하면 볼 부분이지만 프로이드가 전체적으로 자기 이론을 초창기에는 어떤 이론을 가지고 있다가 그 이후에 어떤 새로운 이론이나 새로운 개념을 도입을 했는지 그리고 그 프로이드가 택하지 않았던 것은 어떤 것이었고 다른 사람이 주장했던 이론들은 또 어떻게 프로이드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쭉 할 거예요.